부동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6월달 신규 주택 판매량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연방 상무부에서 이 보고서가 나오는데, 지금 2020년 이후에 최저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최저치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시죠. 이게 지금 파란색 선에 진한 파란색 선은 전부 다 집 값을 이야기하는데요. 중간 값을 얘기합니다. 미국 전체의 집값의 중간 값을 이야기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 신규 주택, 뉴홈입니다. 살던 집 파는 게 아니고 뉴홈, 신규 주택 이야기만 지금 하는 겁니다. 새로 짓는 집들에 대해서만. 근데 지금 새로 짓는 집의 집값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잠깐 그때 불경기가 있었던 그 이후에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인플레이션이 여기에도 지금 보이는 겁니다.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인건비가 올라가고 자재비가 올라가고. 건설 현장에 있는 분하고 제가 엊그제 우연히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재비 올라가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목수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망치만 들면 다 목수다.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그 정도로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고요. 웬만한 잔챙이 일 같은 거는 일을 안 하려고 하신답니다. 작은 일들은. 그 배짱을 튕기시는 거죠. 이제 그럴 정도로 지금 인력이 모자라는 건설 현장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튀어있는. 예를 들면 자재비가 만약에 100원에서 150원 정도 올랐다면 인건비는 지금 20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겠죠. 계속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1995년부터 이걸 쭉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2008년, 9년 그 당시,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건 터져가지고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던 바로 그 부동산 대란이 벌어졌던 그 시기에만 집값이 떨어졌었고요. 그 이후에는 대체로 다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2017년, 18년, 19년, 2018년, 19년 그때 20년 초까지 사이에 집값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치를 잘해서 집값을 잘 조정을 했던 것이죠. 집값이 함부로 막 오르지 못하게. 바이든 때는 지금 오바마 때는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올랐던 걸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오바마니까. 지금 바이든 때는 오바마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면은 요 그래프만 놓고 이야기하면 누가 정치를 잘했는지, 어느 때 정치가 잘 됐는지를 우리가 금방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빨간 선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이제 모기지 이야기인데요. 모기지가 과거에 높았기 때문에 집값이 낮았던 것이었고, 모기지가 이게 지금 많이 내려왔다가 최근에 모기지가 올라갔다. 보통 모기지가 올라가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모기지가 내려가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유독 최근에 이 모습은 바이든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모습은 모기지를 올리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올리는데에도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이고요. 저희가 볼 때도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이제 뭐 시애틀 지역처럼 집값에 거품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 혹은 인구가 빠져나가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구가 지금 유입돼서 들어오고 있는 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는 주택에 대한 소유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올라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그래프는 이제 중간 가격을 지금 집값 중간 가격을 중간 가격인가요? 거래된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몇 채가 거래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고 있는데, 이 거래된 숫자가 확 떨어졌다가요. 이게 이제 2009년, 11년, 13년 요때로 나가는 거니까. 그랬다가 이때가 이제 그 지금 신규 주택을 얘기하는 거니까
워낙에 시중에 그 2008년, 9년 그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을 때는 깡통 주택들, 뭐 차압당하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렇다 보니까 새로 집을 지을 필요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집이 뚝 떨어졌던 거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주택 건설 경기가 조금씩 복구가 돼서 이 트럼프 때에는 아주 활기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트럼프 때 이 건설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집값이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또 집을 못 짓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근데 지금 새 집을 짓는 그 숫자가 팬데믹 때문에 잠깐 이랬다가 다시 올라갈 줄 알았더니 지금 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팬데믹을 지나고 난 다음에 주택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신규 주택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거 인플레이션,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쉽게 새로운 집을 짓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신규 주택 공급은 전월 대비 10.7%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분양률로 보면은 9.3개월 주택 공급 물량이 있어서 시중에 미판매 주택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집값은 철저히 로컬에서 결정이 되지 전국적인 평균이 얼마니까 우리 집값이 얼마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로컬 기준으로 내 집 주변에, 내 집에서 몇 마일 안에 있는 가까운 집들의 값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집값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컬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2개월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물량 남아있는 게 1점 몇 개월 정도. 과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물량이 지금 짧은, 팬데믹 전에 비하면은 물량이 아직은 모자라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만큼 공급이 못 따라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지아주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역마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이 데이터를 보셔야 되고요. 이 부동산 관련 뉴스는 전국 뉴스만 가지고 이해하시면은 오해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이 발표한 주택 가격 보고서를 보면은 전월 대비 1.4% 연간 상승률, 전년 대비로 가격을 따져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는 18.3% 가격이 올라 있다. 이게 또 전국 평균입니다. 전국 평균.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인구가 더 늘어나는 지역이냐,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냐,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요. 지역에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들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뭐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지금은 부동산 구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올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봐라. 올 연말쯤 되면은 그때 가서 좀 살만한 가격도 좀 내려가고 살만한 집들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마다 다릅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깡통주택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깡통주택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조지아주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정권이 바뀌어서 이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요. 공급망이 조정이 돼서 지금 트럭커들 굉장히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럭 운전사들을 더 양성해내고 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지역에 가면은 그 노조에 가입되어져 있는 트럭커들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두, 항만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력이 모자라게 하는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급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물류 유통을 푸는 작업들이 이 미국 내에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미국에다가 물건을 공급해 주고 있는 이른바 우리가 지금 소비재들을 사들이고 있는, 수입하고 있는 수출 국가들, 그 국가들이 미국에다가 물건을 제때 공급해 줄 수 있게끔 어떤 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어야 그래야 이 공급망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난리들인데 지금 일자리가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1,0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지금 나와 있는 사람 구한다고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너무 많이 듣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인건비 문제도 좀 나오고 있고 한데 이 사람 구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짚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팬데믹이 터지기 이전 수준으로 완전 회복이 된 게 아닙니다.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는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몇백만 개 더 많은 일자리가 있었는데도 그때도 실업률이 낮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그때보다 적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든 이런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에서 국경을 완전히 허물어가면서 불법 이민자들까지 지금 엄청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모자라서 난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한번 좀 신중하게 이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노동력 시장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